안녕하세요. 한국실용무용교육협회 문병순입니다. 이번 구슬 인터뷰는 한국 스트릿 댄스 그리고 실용무용 교육사에 아주 중요한 분을 모시고 구슬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세종대학교 최종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전임교수고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트릿 댄서로 활동했고 여러 가지 춤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10살 때쯤에 이제 거의 춤을 좀 시작해갖고 제가 지금 44거든요. 4땡. 그때쯤에 이제 친척 형이 스트릿 댄스였어요. 8살 많은. 그 형네 집 이모가 미용실 했었는데 이런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계속 하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이러고 나 알려줘. 좀 본격적으로 스트릿 댄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했죠. 후방차 그 당시에 이런 댄스 가수들 커버하면서 재롱잔치 했죠. 국내 살던 친구랑 둘이 브레이크 댄스에 심취해가지고 뭐 문워크 해서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약간 비보이 같은 부르기도 좀 애매한 근데 테크닉 그래서 스와이프스 베이비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도 연습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 축제에서 좀 춤을 췄는데 잘 추는 편이더라고요. 송파 지역에서 이제 학교 축제 보면서 공연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에 가수 데뷔 제안을 받아서 가수 활동도 하고 이제 백업 댄스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YG에 있던 연습생 같은 개념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얼라이브 TV 그 자료였고 그거 보고 와, 이 춤을 아니 이렇게 춰야겠다. 너무 이렇게 멋있었어요. 87년도에 이제 춤을 처음 접해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당시에 아마 말씀하신 이게 브레이킹 영화 브레이킹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84년도에 나온 브레이킹 영화를 보고 처음 접해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이제 힙합 춤을 그렇죠. 추셨다는 거예요. 웨이브, 문워크, 스와이프스 이거 연습 엄청나게 했어요. 그 당시 브레이크 댄스 영화에 나왔던 그런 올드스쿨 스타일. 가요 프로그램에 나온 댄스 가수고 당연히 뭐 박남정 씨 이런 사람들, 서태지와 애들 다 영향받았고 다행히 이제 AFKN에서 솔트레인을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희귀 자료, 조금 더 그런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척 형이 이제 이 정도 알려주긴 했는데 뭐 레슨 정도는 아니고 한두 번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순서 알려주면 그냥 그거 배우고 했고. 고등학교 때 학교 축제를 위해서 친구들하고 막 댄스팀을 만들고 이러면서 활동을 했는데 아마추어틱하게 했죠. 고3쯤에 이제 친구들이 다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팀 안 하고 이제 좀 고민했었거든요. 공부를 해서 일반적인 라이프를 살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 굉장히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한 3일 밤샜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보자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팀원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송파의 가락고등학교 안에서 처음에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이제 1학년 중에 춤 잘 추는 애들 나와라고 이제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뽑혔고 그 친구가 자기 동네 친구들 강동구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연습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에어로빅장 빌려서 문정동에 뭐 월 30 주고 이렇게 하는데 빌려서 그때 크루가 된 게 이제 NI 크루라는 팀이었고 그때 강동구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이제 스키런드 그룹 이보이 친구들이고 같이 이제 NI 크루라는 팀 안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NI 크루는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니고요. 고3 때 저랑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이 난 춤을 잘 추는데 그 친구들은 음악하는 친구, 랩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힙합 단체였죠. 뮤지션, 래퍼, 그리고 댄서가 같이 하던 크루였는데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친구들하고 우리랑 분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댄스팀으로 축약해서 NY 크루라는 팀을 그때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7년에 이제 제가 가수 활동을 막 제안받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도레미 레코드에서 이제 음반 제안을 받아서 작업할 때 이제 댄서들로 백업 댄서들로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내가 안무 짜고 우리가 퍼포먼스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방송 댄서 팀이었죠 사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남는 시간 때 뭐 비보이 윈드밀도 연습하고 나도 그때는 이제 같이 둘 다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윈드밀 배틀 하고 같이 누가 더 많이 노나 바뀔 수도 있게 옛날에 막 그런 거 하고 우리가 활동한 송파에서
광진구 화양동 쪽에 막 락카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가수 백업하는 친구들이 와서 막 929 지금 이 투싸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손 한 손 짚으면서 929 막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막 보면서 교류하고 좀 더 잘 추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을 갔죠. 그랬더니 이제 문나이트가 있었고 하양리를 거쳐서 락카페에서 문나이트에 갔어요. 그래서 문화 충격을 좀 받고 와 여기가 진짜 레벨이 너무 우리가 봐도 너무 잘하니까 대한민국 끝판왕들이구나.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야 대한민국 정상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매주 거의 주말마다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일찍 간 적이 있는데 뭘 몰라서 그때 당시에 라틴 댄서들이 라틴 뮤직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라틴 댄스를 주고 있었어. 새벽 4시인가 되면 갑자기 비트가 붐! 탁! 이러면서 바뀌어 갑자기. 그래서 캘리포니아 러브, 투파크 이런 거 갑자기 나오면 어느새 갑자기 드레드 한 사람들 막 힙합 입은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들고 그러면서 우와 이거 뭐야 완전히 무드가 완전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라틴 댄스에서 힙합 댄스로 무드 확 바뀌어. 그 다음에 한 5시쯤 되면 저기서 이제 와가지고 바닥 이렇게 잡고 막 추잉 이렇게 있고 이제 준비해. 누가 바닥에 앉아있어. 클럽에 왜 클럽에 바닥에 앉아있지? 했는데 비보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비보이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다 파 이러고 이제 다 집에 가고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이제 힙합 쪽 댄서들은 특히 듀스나 서태지와 헤이즐 뭐 댄서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뭐 룰라 이런 가수들도 진짜 오고 해가지고 강원래 씨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활동하던 가수 댄서들 댄스 가수들이 많이 왔었고 관련된 댄서들, 백업 댄서들 그 당시에는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메이저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였고 그때 당시에 힙합 음악을 트는 클럽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런 음악을 틀어주는 곳을 댄서들이 따라가고 거기 나왔던 래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힙합의 1세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DJ가 음악 틀어주면 프리스타일 랩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런 딱 힙합 커뮤니티. 아직 그때는 대중들이 힙합이 뭔지 모를 때라도 아는 사람들만 그 서클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터줏대감들만 춤을 출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춤추러 들어가면 맞았어요. 그래서 막 구타가 난무했고 맞았어요. 춤추고 있으면 막 날라차기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거기 있던 형들이 때리고 춤추고 춤추니까 얘네의 근성을 인정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억셉 해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힙합 댄서들 형님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서태지와 아이들 쪽 백업하는 YG 하이테크의 오용주야 3대 짱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 힙합 고릴라 크루 연관된 승민이 형 영턱스 클럽 가수 멤버였죠. 그리고 듀스의 백업 댄서였던 포제의 호진이 형 해가지고 이렇게 3명이 힙합 3짱들 그 사람들 이제 약간 거기 클럽에서 용정 예를 들어 스피커 앞에 있어요. 그럼 스피커 앞에서 딱 리듬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삥 둘러서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안에서의 스타. 그러다가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온 타카야라는 댄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댄서가 처음 봤을 때 외국인인데 선탠 해가지고 엄청 외국인같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다 이제 드레드 레게 하고 날 때니까 하고 동양인데 왜 이렇게 까맣지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한국에 와서 에어컨 있어서 유명한 자리 큰 에어컨 나오는데 원래 클럽은 더우니까 에어컨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거기 자꾸 막 벽 잡고 춤을 추는데 난리가 사람들이 다 삥 둘러싸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한국의 댄서들한테 영향을 줬고요. 실제 한국에서 크루를 만들어서 그 이윤정이라고 삐삐밴드 가수였던 거기에 백업 댄서는 안무가로 참여를 했었고 사실 그 문나이트에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K-팝 방송 댄스죠. 그 안무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그 힙합 그때 당시 하던 힙합 스타일 90 한국의 코리아 90년대 힙합 90년대 아이돌 1세대는 거의 이제 힙합 그쵸. 위주로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안무가 나왔죠. 멀티플 댄서를 지향하죠. 힙합하고 락킹 우승 많이 했어요. 리얼 볼륨 1 우승했고 필드 펑크 볼륨 1 락킹 힙합하고 저스트 에브 싱가포르에서 하우스 우승하고 예, 팝핑도 미국에서 스크리블 잼
우승하고 예, 타이틀이 많습니다. 그때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식상했어요, 스스로한테. 예, 컴페티션 문화에. 그래가지고 이제 무용 쪽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되고,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점점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조금 좀 잘 질리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하는 거를. 이거 하나만 계속 하면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NI 크루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과 시작을 했고, 학교 후배들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엔 내가 힙합에 엄청 꽂혀 있었고, 그래서 힙합하고 비보이를 중심으로 했다가, 2006년에 이제 넥스 레벨이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그거 구성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 와킹하는 사람들, 뭐 하우스하는 사람들, 더 메가크루처럼 다양하게 하는 게, YGLC 만나서 어떤 스트리트 댄스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YGLC 일본 댄서인데 일본의 OGS의 수장이시죠. 그분한테 만남을 갖고 대화를 들으면서 힙합과 이런 댄스 히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힙합이 굉장히 복합적인 춤이고 그 뭐 팝핑 락킹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다 해서 그러면 내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장르들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팝핑 락킹 힙합 뭐 하우스를 힙합 잘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장르로 더 특화된 친구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크루를 크게 결성하는 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쪽에 있고 연구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집중해서 하게 됐지,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춤을 출 때 어릴 때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팔 돌리는 거 새로운 걸 배워왔대. 그래갖고 그래? 이거 뭐야? 그러니까 락 댄스래. 또 딴 데 갔더니 헛스리래. 이때는 이거 각기라고 부르고. 99년도에 이제 YCLC 만나면서 용어 정리가 좀 되고, 팝핑, 뭐 락킹, 뭐 스트리트 댄스 이런 용어들이 처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개념 얘기를 하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전공인지라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굉장히 영역을 정확하게 세퍼레이트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용어 하나하나를 계속 곱씹어 보는데, 스트리트 댄스라는 건 스트리트 댄스 용어가 사용되는 시점부터가 그 개념이 들어가면서가 스트리트 댄스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99년이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리트 댄스라는 게 해외에 있는 오지 댄서들 통해서 스트리트 댄스라는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고, 그 전에는 문나이트, 힙합, 비보이 이렇게 각기 뭐 팝핑 이렇게 불렀지, 스트리트 댄스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때 당시가 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99년도가요? 예, 물론 스트리트 댄스를 전에 했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스트리트 댄서라는 건. 내가 스트리트 댄서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 나는 힙합, 비보이라고 불렀지, 이 컬처를 스트리트 댄스라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99년도에 문화 교류가 있으면서 일렉틱 부갈루스, 그 다음에 와일드 쉐리랑 OGS와 교류를 통해서 본토에서 사용하는, 이게 미국에서 온 문화잖아요. 시작점은 99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나는 스트리트 댄서다 라는. 그래서 그때가, 그 이후가 스트리트 댄서들의 제너레이션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좀 그 문나이트나 이런 제너레이션들이죠. 네, 그때 이제 그 대회 말고도 좀 여러 교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99년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 가장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댄서들과 팝핑 비트, 미스터 비글스, 그 다음에 락스테디 크루 뭐 다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행사였죠. 그때 이제 한국 대표로 고릴라 크루, 피플 크루, 뭐 익스프레션, 에렉 크루 뭐 다 해서 저도 참여를 했고, 팝핑 현준과 저랑 피플 크루에 있는 스트리트 댄서들, 뭐 장철현 씨, 철현이 형 이런 사람들이 같이 스탠딩에서 비보이 연합 크루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컴페티션은 끝나고 더 이상의 댄서들 간의 교류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도 막 안 보여주고 정보 제한 시대라서 정보를 자기네끼리만 공유했고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회에서 얼굴 보고 끝나서 뱉더라고. 99년도에 이제 스트리트 에이지라는 회사를 했던 윤상용 씨, 피플크루에서 나와서 자기가 그 회사를 만들고, 댄스 가수로의 커리가 훨씬 크고, 자기가 직업으로서 스스로 스트리트 댄스가 인식하는 단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수였고 그들이 추는 춤이 스트리트 댄스였던 거죠. 그 윤상현 씨와 해외와 교류를 하면서 그 진짜 온전한 스트리트 댄서들이 주인공이 된 퍼포먼스 경연, 스트리트 잼의 전신이에요. 스트리트 잼이라는 행사가 모든 각 문나이트 당시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방송에 나가고 이 커뮤니티에 없던 댄서들을 다 한 군데에 모아주는 계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는 댄서들이 엄청 무시했었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과 얘네는 언더그라운드 뭔가 집단인데 얘는 우리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히스토리랑. 커뮤니티가 스트릿잼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트릿 댄스에 대한 개념을 인식한, 스스로 스트릿 댄서라고 부르는 댄서들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누구를 백업하는 게 아니고 내 춤을 보여주자, 이런 식의 퍼포먼스 형태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사실 스트릿 댄스는 국어 월드피스를 빼놓고는 단절이 좀 있었어요. 퍼포먼스 대회 이후에 다시 배틀 제너레이션이 된 거고, 비보이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틀보드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2001년, 2년 이렇게 해서 해외 진출하면서 배틀 연결되고, 그래서 라인이 문나이트에서 이렇게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저그 당시에 말첼 씨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특이하게 그때 당시 형들은 정보를 제한하고 비디오 테이프 나만 보고 안 풀고 춤을 알려달라 그러면 신발 뺏고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자기네 그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일본, 한국에 거의 페이도 거의 안 받고 되게 봉사하는 느낌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도 굉장히 그때 우리가 20대, 40대 정도 됐었는데 매번 오셔서 뭔가 더 알려주려고 하고 밤새서 물어보면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형들이 하지 않았던, 형들이 어렵게 복사본 숨겨놨던 원본 비디오, 일본에서 댄스라이트나 이런 비디오를 보고, 그래서 우리 제너레이션은 갑자기 이 형들에서 이리로 돌아간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래서 OGS가 코리아 OGS, KOGS를 만들어서 윤상용 씨와 지금 한국의 팝핑의 어떤 시작점이 돼요. 물론 그 전에도 그 웨이브 진호가 원래는 정통 문나이트 라인의 팝퍼. 아, 묘성팀의 웨이브 진호. 그렇죠. 팝핑 히스토리를 보자면 사실 그것도 스파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문나이트 스파크에 뭐 김한기 단장님 계시고 제갈민가 울랄란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박남정 씨 등등으로 가는데, 그 계보가 터보에 이제 김정남 씨, 그 다음에 웨이브 진호, 팝핑 현주는 혼자서 컸지만 그 라인 그래도 문나이트에서 활동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코리안 히스토리가 있으면 미국의 OGS 일렉트릭 부갈루스와 OGS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그 OGS가 한국 KOGS랑 연결되면서 이렇게 또 팝핑 계보가 생긴 거죠. 부갈루 스타일을 그때 갖고 온 거예요. KOGS가 이제 뭐 크레이지 큐, 그다음에 뭐 곤드라, 그다음에 새, 이런 뭐 멤버들, 그다음에 피부크레 있던 장철현 씨, 그다음 웨이브 진호도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활동하면서 한국에 좀 팝핑 씬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그 힙합 크루는 하이테크, YG에서 하던 친구들, 방송과 겸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고릴라 크루도 있었고, 그 NI 크루가 약간 언더그라운드 힙합에서는 약간 그런 방송과 크게 연관되지 않게 계속 온전하게 스트릿잼에 참여하는 댄스 팀이었죠. 그 기점이 이제 스트릿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나이트에 있던 분들은 비디오를 통해서만 그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릿 댄스인지 뭔지 모르고 영상 화면만 보고 따라만 하는 거, 이게 뭔지 모르고, OGS 왈체 씨가 활동을 하면서 EB를 직접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스트릿잼 통해서 일렉트릭 부갈루스를. 그래서 일본 OGS가 이제 테츠랑 마사나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왈체 씨 4명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EB가 같이 와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같은 시점인지 다른 시점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네요. 뒤풀이 잼 세션 하는데 이제 스키터레빗이랑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막 춤췄을 것 같아서 막 들이댔어요. 그래서 너 오케이 잘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되게 적대적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선생님으로 모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통성인 이쪽 컬처를 따르는 세대와, 이분들은 한국의 메인이지만 이 라인에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죠. 약간. 왜냐면 여기 이미 자기네 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방송 쪽에서 계보하던 분들하고 이쪽 라인하고 그때 분리가 확 됐어요. 스트릿 댄스를 이어오시던 분, 어떻게 보면. 근데 비디오 자료만을 통해서 했고, 정확한 스트릿 댄스라는 인식과 함께, 그 다음 개념, 힙합, 그 다음 용어, 그 사람들은 블랙 댄스의 영화에 나와서 터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각기라는 용어가 나온 것처럼 이게 올드맨이고, 이게 프레셔너고, 이게 뭐 정확한 락킹 할 때 스쿠비두고, 이런 용어를 그분들이 티칭을 진짜 제대로 해줬어요. 클래스를 하면서.
EB 문제. 일렉티브 글라스로 YCLC가 특히 YCLC는 한일 양국의 굉장히 협력에 우호적이었고 한국, 일본에 굉장히 선입견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뛰어넘는 애티튜드를 보여주셨어요, 애정을. 그 실제로 내가 일본에 춤을 배우러 갔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국 댄서들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는데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 YCLC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한국 스트리트 댄스의 발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헌신이란 단어가 가깝게 일을 했으니까. 비보이는 좀 독단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잘 개념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스탠딩 댄서는 굉장히 혼용돼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이. 근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키고 그런 기점을 마련한 게 스트릿 잼과 YCLC, 일렉티브 글라스. 학교 후배들과 함께 이제 댄스팀으로 독립하면서 래퍼나 뮤지션들하고 방송 백업하고 문나이트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릿잼에서 활동하면서 비보이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싶다 해서 스크레온더 그루브가 나가고 방송 백업 댄서를 할 때는 같이 했었고 비보이들도 그때 방송씬의 그 시스템과 댄서에 대한 하대 문화가 견디기 싫어갖고 우리가 더 스테이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우리 춤을 보여주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 스트릿잼 컴페티션이나 이런 언더그라운드 행사에만 완전 집중했어요. 올인했어요. 방송 쪽이랑 이제 인연 끊고 스트릿잼 행사 열리면 그 스태프처럼 가서 일도 도와주고 상용이 형 하고 있으면 의자 치고 같이 공연 준비해주고 마음으로 굉장히 일했던 것 같고 그때 있던 친구들은 이게 너무 귀했어요. 이 소중한 스테이지가. 왜냐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 와서 춤을 굉장히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을 쳤던 것 같아요. 그 돈도 벌어야 되니까 뭐 행사, 뭐 롯데월 축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수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학원을 NY 크루 댄스 아카데미를 마포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다가 거의 뭐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스트릿잼이 형성되고 뭔가 스트리트 컬처가 막 생길 때 그 상용 형이 이제 대학로에 힙합 댄스 스쿨을 만들었어요. 대학로 힙합 댄스 스쿨이라고. 행사가 열리는 시점과 그때 상용 형이 일본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피플크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컬처를 계속 들어오고 대회도 열게 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같이. 그래서 대학로 힙합 댄스 스쿨에서 이제 강사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쪽 관련된 컬처의 댄스 학원이 처음 생긴 거죠. 팝핑을 가르치고 힙합을 가르치고 비보이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첫 힙합 강사 인스트럭터로 하면서 내 춤을 가르치는. 그러다 또 이제 다른 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같이 스튜디오 차리지. 2001년에 댄스 네임인 라 댄스 스쿨을 만들어서 송파로 왔어요. 내가 이제 송파 출신이라 우리 쪽 지역이 다시 홈타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러면서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었는데 뭐 직원도 없고 뭐 마케팅도 안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2001년, 2002년 이럴 때 스트릿잼에서 활동하는 댄서들 좀 뭐 크레이지표나 뭐 저나 뭐 조금 유명한 댄서들이 거기서 클래스를 열었는데 막 그 좁은 데 30명 풀고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쿠폰제로만 운영을 했는데 당일날 오면 돈을 받아. 그래서 5대5로 이렇게 댄스 끝나면 돈 줘. 끝이야, 끝. 그냥 2003년 정도까지 하면서 돈을 엄청 갑자기 막 벌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아예 없다가 댄스 학원을 하면서 한 25살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나이치고. 월 5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스트리트 댄스 컬처가. 스트릿잼과 함께 1, 2등 하고 스타가 발생되고 그 스타들이 워크숍으로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와. 대학교 문화 스트리트 댄스 업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대학생들 참여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이제 스트릿잼이 커지고 여기에 보러 온 친구들이 계속 구전 효과가 나면서 점점 이게 무슨 매니아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스트릿잼에 활동한 댄서들이 게스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고대 친구들 KUDT, 연세대 하리, 서울대 히스 동아리들이 스트리트 댄스 동아리 생기면서 약간 더 확산되고 이 사람들이 스트리트 댄스를 더 배우려고 아카데미로 오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컬처가 생겼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우리도 이제 만원빵이라는 행사를 열고 만원빵 말 그대로 그날 오는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다 10,000원을 내. 1등 다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막 스튜디오에서 하고 스쿨생들이 와서 구경하고. 근데 되게 작은 공간의 스튜디오에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100명씩 꽉꽉 차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유명한 이제 호진이 여러 인스 친구들도 거기서
스타로 발돋움하고, LA 크루는 계속 그렇게 언더그라운드만 중심으로 방송 쪽에 관련된 일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그래서 점점 행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심사를 계속 불러가고, LA 크루도 게스트 공연이나 스트립잼이나 이런 것만 활동해도 충분히 우리가 라이프가 돌아가더라고요. 워크숍 하면 또 페이먼트가 되니까. 학생들 중에 정말 프로로 전향하고 싶은 댄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친구들한테 오디션 한번 봤어요. 2006년에 넥스트레벨 크루라는 좀 더 큰 개념. NI 크루는 힙합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힙합 크루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국의 형들의 그 애티튜드가 너무 싫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에서 만남으로 이 사람들한테 동경이 생기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해서 미국을 건너갔거든요. 홈스테이 하면서 같이 집에 살았어요. 어느 정도 기간? 한 2주 정도 같이 살았고, 같이 살고 매일 춤 배우고, 그 다음에 자주 갔죠. 그 다음에 파핑 피터 집도 가고,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이제 엘리트포스 계속 클래스 듣고 형들 따라다니면서 클럽 데리고 다니더라고. 같이 춤추고, 그러다 이제 한국을 돌아와서 같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장르를 하게 되고, 제자들을 데리고 크루를 만들어야겠다 한 게, 이제 뭐 락킹 하는 친구들, 하우스 하는 친구들 뭐 다 넣어서 이제 넥스트레벨 크루가 된 거죠. 넥스트레벨 크루도 계속 스트리트 댄스 씬에서 배틀과 게스트 공연 등등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여자 댄서들이 하는 락킹이나 와킹 쪽도 계속 밀어주고 연결해주고, 뭐 하우스 댄스 팀 바디 앤 소울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미국과 교류를 하고 학원을 하다 보니까 워크샵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만난 선생님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아, 워크샵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네, 라댄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EB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포스, 뭐 브라이언 그린, 진짜 유명한 사람 다 불러서 그때 오리지널 제너레이션을 미국 사람들의 진짜 스트리트 댄서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직접 듣게 하자 해서 워크숍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엄청 잘 됐어요. 타이런 프록터가 와킹 하는 분이 오셔갖고 한국에 코리아 아이하우라는 팀을 만들고 싶다 해갖고, 임페리얼 오브 하우스인가 뭐 하여튼 어려운 이름인데, 그분이 만드신 거를 각 국가별로 투어할 때 우리의 넥스트 레벨에 있던 여성 멤버들을 데리고 아이하우 코리아 만들어서, 코리아 챕터네요. 네, 코리아 챕터 만들어서 와킹 씬을 좀 부흥시키고, 제가 락킹도 엄청 열심히 해서 코리안 라커스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코리안 라커스라는 게 주말마다 하는 클래스 형식이었어요. 그 락킹을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유명한 댄서가 됐으니까 수강생들이 많이 나왔고, 그 코리안 라커스는 커뮤니티형이었고, 저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 이제 락킹이라는, 그 전에 허슬이나 다른 거하고 진짜 오리지널 락킹 웨이를 처음 클래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제가 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릴라의 남아형은, 전 남아형은 이제 일본 재패니즈 스타일, 락킹, 우리가 락을 할 때 이렇게 잡는 스타일, 스트레이트하게 잡는 게 일본 스타일이었고, 이렇게 잡는 게 이제 미국 아메리칸 오리지널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락 두 개로 구분했었는데, 남아형은 이제 이 스타일로 일본 재패니즈 스타일들을 많이, 고고 브라우스. 그죠. 거기 정확히 말하면 토니고고가 일본에서 확장시킨 스타일, 토니고고 라인을 일본 재패니즈 댄서를 통해서 일본 댄서가 교류하시면서 만들었고, 저는 이제 미국 라인하고 이렇게 오리지널 락킹 스타일을 미국 스타일로 했죠. 더 라커스 스타일로. 그래서 거기 코리안 라커스 출신 친구가 이제 리아킴,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뭐 웅이나 칸, 문, 뭐 이런 친구들, 뭐 일본에 그 대구 친구들도 다 거쳐간 코리안 라커스라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희 이제 전문적인 팀 만들고 싶어 하고, 서포트 굉장히 하고, 오리지널리티라는 팀이 그때 탄생이 됐죠. 코리안 그 라커스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이 몰랐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라 댄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락킹 커뮤니티에서 했던 이제 오리지널리티처럼 이렇게 분가한 친구들이 있고, 저랑 같이 또 활동하는 락킹 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넥스트 레벨에 와킹하는 친구들 또 락킹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하는 친구들은 바디 앤 소리라는 팀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힙합은 NI 크루가 계속 담당하고, 2006년도에 이제 팀으로서 하고 그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줬어요. 네이밍을 하고, 바디 앤 소리라는 이름을 제가 져주고, 뭐 타이런 프록터가 왔을 때 코리아 아이하우 만들고, 팀들이 생겨났어요, 그 안에서. 나중에 오리지널 와킹 웨이를 타이런 프록터 통해서 배우면서 아이하우가 2009년에 결성이 된 거예요. 모든 장르를 소개했어요. 팝핑, 락킹, 와킹. 그래서 와킹도 분이 직접 쳤어요, 클럽에서. 이거 와킹이라고 불러 하니까 그걸 많이 따라했고,
한국에서 이제 소울초이, 걸스크루 은옥이랑 최은옥이랑 지영이 그 슬릭, 베이비 슬릭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와일드체리 씨랑 왜냐면 그 KUGS의 여자 동생 크루죠, 엑스타시. 네네. 그래갖고 거기 멤버들이 그런 펑크 스타일을 팝핑, 락킹을 공부하면서 왁킹을 교류를 했고 우리 이제 팀 크루들도 그런 왁킹을 따라 했었어요, 일본 왁킹. 그래서 왁킹이 그때 당시에 많이 발전이 되다가 일본에서 한번 필터링 된 왁킹과 오리지널 왁킹의 좀 개념이 좀 달라서 타이런 프로터를 통해서 재정립되면서 이제 구체화된 거고.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 활동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된 게 아니라 다장르를 받아서 각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제가 서포트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왁킹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하우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돼서 다장르 팀이 됐죠. 왁킹을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걸로는 YCLC가 왁킹이라니까 따라서 아 이렇게 팔 돌리는 게 왁킹이라고 부르는 건 아는 정도였고 우리 팀의 넥스트 레벨 크루의 여자 댄서들이 왁킹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선배로서 이제 미국에 전화해서 타이런 프로터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콜을 해가지고 당신은 한국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 감격받아서 막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고 연락을 했냐고 오더니 진심으로 많이 이렇게 막 자기 왁킹 정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크루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2009년쯤부터의 왁킹을 타이런 프로터를 내가 케어를 하니까 같이 계속 다녀야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살아남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남은 마지막 소울트레인 댄서였거든요. 소울트레인의 역사부터 디스코 문화 그리고 왁킹의 문화, 게이 컬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조금 대학원도 다니고 조금 연구에 눈이 뜰 때라서 되게 새겨들으면서 정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왁킹을 그때부터 좀 더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약간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룹 안에 있는 각각 파트들이 활동을 했어요. 다장르로. 하우스라는 친구는 하우스. 네. 근데 그걸 묶어서 넥스 레벨 프로였던 거예요. 후다 넥스트 레벨은 이제 2007년에 이제 내가 해외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게 힘이 된 거죠. 미국에 있는 오지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락킹 던켄벨라, 락킹 만든 사람, 뭐 부다 스트레치, 힙합의 파이오니어, 정확한 사람, 칼리프 다 데리고 와서 대회를 만들어야겠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대회보다 훨씬 더 뭔가 글로벌한. 그 배틀게스도 뭐 고고브라더스, 그 다음에 셀리스 라이, 그 당시에 뭐 각국에서 탑 댄서들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제안을 받은 게 그 사업하시는 크레이지버거 거기 이제 사장님들하고 몇 명이 그 댄서로서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뭐 하고 싶어서 대회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몇 억을 쏘겠대. 그래갖고 좋아요. 배틀게스 요새 누구 핫하지?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냥 전 세계 한 30명 가까이 부른 것 같아요. 배틀게스트까지.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글로벌 컴페티션은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각국에서 진짜 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꿈이었고 대한민국에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내가 사업가가 아니다 보니까 춤만 추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문제가 엄청 발생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가인데 내가 이제 오거나이저지만 그 회사의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사용을 너무 댄서들한테 막 높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막 심사피 막 300만 원 막 그 당시에 막 말도 안 되는 7년도에요. 예, 댄서들 막 했는데 진행상에서 펑크가 나고 임금체불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댄서들 빨리 가야 되니까 상금 주고 보냈고 한국 댄서들 이제 가까운 친구들부터 내가 받아다 줄게. 걔는 나보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가 거의 날라버려가지고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갖고 한 1년 가까이 스트레스 받고 무지했던 게 지금같이 조금 더 사회 경험이 있었으면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회로요. 대회로 정확히 사업을 하고 이윤이 남고 그 이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 정도가 돌아가면 50% 정도 예산을 해서 나머지를 하고 다음을 대회 열기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예산을 전체를 다 여기다 쓰고 다음이 없고 아픈 경험이지만 그때 당시 이제 팝핑제이 같은 친구들도 그 대회로 스타가 됐고 중국의 이제 디노 그 친구도 이제 슈퍼스타가 됐고 굉장히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 대회에서. 2003년에 제가 이제 중국어과 나와가지고 중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또 학생들 가르칠 기회가 있어갖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디노거든요. 여기 와서 이런 거 같이 경험해봐 해서 부르고 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댄서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기획자가 또 나중에 찾아와서 이거 메꾸기에서 다른 스폰을 봤는데, 그래서 2008년에 또 부산에서 뽀달 하재 2008년에 하고, 그 다음에 2009년인가 할 때는 이 행사는 하고 싶고 스폰서도 이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안 되니까 그때 내 돈으로 막 다 해서 마이너스 한 2, 3천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속하기가 싫더라고요. 내 삶이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그런 행사에 대한 관련된 좀 아픈 기억이 있죠. 글로벌하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었으나 사업을 할 줄 모르는, 너무 순진했죠. 97학번인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중국어 비전 좋대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중국어 다니다가 춤추느라고 휴학 반복하고 계속 되다가 2003년인가 이제 학교에서 자매결혼 학교랑 교환학생으로 이제 중국의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춤추는 사람이니까 클럽을 갔죠. 거기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춤췄죠. 뭐 춤추는데 사람들이, 댄서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더라고. 너 누구냐고. 근데 걔네가 스트릿잼이랑 뭐 이런 자료를 봤대요. 너 혹시 걔 아니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커뮤니티에 부르더라고. 나는 한국이 그렇게 그래도 중국에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뭐 워크숍 해달라고 학원 같은 데서 워크숍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댄스 학원이 있었나 보네요. 있었어요. 천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경에도 있었고. 근데 스트릿 댄스를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았었고, 그러다가 소개를 받아서 스트릿 댄스 역사의 시작점 같은 학교가 있어요. 북경 현대음악학원이라고. 예,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댄서들 다 거기 이제 선생님으로 거쳐갔는데, 제가 갔을 때가 거의 초창기. 그래서 뭐 웨이브 진호 있고 막 그 몇 명 댄서도 있어요. 저희가 한 두세 번째 선생님쯤 될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나는 어차피 거기서 유학하니까, 학생이니까 낮에, 아침에는 학교 수업 듣고, 유학생은 점심시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애들 학생 티칭하고, 그 다음에 월급 받고. 근데 월급도 10,000위안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160만 원? 그때는 중국이 물가 지금 같지는 않았어가지고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이제 친구들이 중국에 있는 스트릿 댄스의 시초예요. 그 친구들이.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나랑 선생님이니까 기본 댄싱 때 처음에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키터 래빗을 내 선생님을 데리고 KOD에 소개시켜주면서 입이랑 교류가 일어나고, 꺼보라는 댄서가 엄청 부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게 다 자기 땅 정도. 그 정도로 탑 부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수업 끝나고 같이 와서 내가 막 제육볶음 해주면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리니까 되게 개념이 없어서 돈 많고. 그 당시에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아파트 몇 채씩 있고 이랬는데, 이제 여자 꼬시려고 춤추는 친구였죠, 사실. 댄스 문화에 대해서 너도 투자를 해봐. 이렇게 해갖고 너가 가진 가치를 굉장히 다르게 해줄 수 있다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KOD를 시작했어요. 북경 현대 음악학원만이 우리 쪽 장르를 강의했고, 전통 춤밖에 없었어요. 딴 학교 예술대학교, 예술대학은 그러니까 한국의 서예종 같은 느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 생긴 이런 실용 쪽 파트의 강의를 강의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가 등록금이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 온 친구들이 다 부르주아였어요. 애매한 개념인데 초, 중, 고, 대가 다 있었어요, 그 학교 안에. 근데 이제 내가 클래스를 맡았던 친구들은 거의 대학교 과정이었어요. 그 학교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재력가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 오는 친구들 보면 다 자기 지역, 중국 엄청 넓잖아요. 중국 각 지역의 스튜디오 오너가 됐어요. 중국의 스트릿 댄스한테 처음 오리지널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제가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일렉트릭 부갈로스 스키터 래빗을 처음 그 데리고 간 중국의 KOD 키본 댄싱 저지로 불렀으니까. 유학 1년 끝나고 한국 와서 이제 제자들이 저한테 중국에 와서 워크숍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 가까우니까. 왜냐면 YCL 씨한테 받은 영향이 있어서 나도 중국 친구들한테 우리가 받은 만큼 그 YCL 씨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주고 그런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잘 해나가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강국이 됐잖아요. 중국도 스트릿 댄스. 이제 학교 중국어과 졸업하고 2007년인가 이제 공부를 띄엄띄엄해서 한 10년 다녔어요. 활동도 해야 되고 댄서로서 이러니까 굉장히. 그러다가 졸업하고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 저지도 많이 불려다니고 스트릿 댄스는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계속 영혼이 없이 이렇게 저지하고 계속 똑같은 그 사이클에 좀 지치더라고요. 계속 그 춤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한국종합예술학교 다니는 미술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랑 예술 얘기를 같이 하다가 예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술 관련된 것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미술관 데리고 가고 이러다가 피나바우스라는 이제 현대무용 작품을 보여줬어요. 카페밀러를. 그거 보고 와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신기하다. 발레 같은 이런 라인 중심의 현대무용을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감정적이고 뭔가 움직임이 독특하고 그래서 이것도 춤인데 이것도 배워볼까? 근데 나한테 내 몸에서 나오는 게 패턴이 정해지잖아요. 계속 추다 보면 루틴화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질린 거예요. 그럼 대학원 가야지? 그럼 춤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러고 현대무용 쪽으로 진학하려고 어디가 제일 유명해? 물어봤더니 한예종 유명하더라고요. 한예종 가서 시험 봤어요. 힙합 다 타이 짓고 있는데 혼자 힙합 췄어. 그래서 뚝 떨어졌어. 그 다음 또 어디 유명해? 그러니까 세종도 유명하고 세종도 시험으로 갔어. 그런데 우리 은사님이 이제 최청재 교수님이 품행은 방정한가 이래서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들어가죠. 석사과정에. 맞아요. 2007년에 들어가서 2009년 졸업하고 현대무용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즈 입고 나이 30살에 타타 이거 배우고 막 혼나고 스트레칭 안 돼가지고 되게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막 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춤 처음 출 때 그 기분을 다시 느꼈어. 너무 좋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동기나 현대무용 하는 사람들이 제 움직임이 좀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힙합 하는 사람의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저를 댄서로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갖고 같이 하자 해서 뭐 페이 안 받고 뭐 다 하고 싶으면 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다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현대무용이라는 템포러리 그런 쪽 개념들을 대춤이랑 믹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고 뭐 안무가로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LIG 같은 데서 공연도 해보고 작품도 만들고 우리 최용원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춤의 확장?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쳐 있었던 거를 굉장히 바꿔주는 계기였고 그 다음에 그 한예종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 연도에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한예종에서. 그게 이제 민하유 교수님이라고 현대무용 쪽에서 굉장히 레전더리 하신 분이 있어요. 한예종 현대무용 최초 교수님인데 그 민하유 교수님이 시험 볼 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자기는 좋았대요. 근데 10명 시험 봤는데 다 떨어뜨리고 자기만 합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70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 그때 당시 63세? 4세 정도 됐어요. 정년 거의 끝나갈 때쯤 열려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같이 공연 보러 다니고 대학로에서 김밥 둘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예술이 뭐예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고 갑자기 밖에 보더니 저걸 이 안으로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때 못 알아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나 자체 테이스트가 많이 변했어요. 현대무용을 배웠던 게 터닝 포인트가 확실히 있죠.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한테. 2005년도, 4년도 막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종합예술학교에서 잠깐 특강 형식으로 잠깐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우리 쪽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2005년일 거예요. 그때 고릴라 크루 남아형? 전남아형이 이제 백제에 나갈 때인 거런데 저한테 부산의 경상대학교에 스트릿 댄스과가 생긴다고 거기 강의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강사로 거기 출강을 하는데 엄청 뭐 다 운전해서 갔죠. 제대로 된 강의를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더 본격적으로 완전히 하게 된 거는 2007년에 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무용과가 있었고 거기서 저를 전임 교수로 뭐 부른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릿 댄스 강의를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경희대나 뭐 전북대, 경상대 이런 곳 강사로 계속 출강하면서 한예종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학 강의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제대로 전공하는 학교는 그때는 거기 서울종합밖에 없었고 서울종합예술학교는 이제 연예인 마케팅을 굉장히 성공시키면서 뭐 200명, 300명씩 오는 이제 규모가 됐죠. 우선 미래교육원 쪽에서는 종합대학교 안에 최초로 이제 생긴 미래교육원, 평생교육 과정이 이제 국민대랑 수용대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울종합예술학교 때는 전임 교수긴 했는데 거의 강의만 했어요. 행정에 많이 참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용과 교수님 그때 이은경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많이 행정을 하셨고 수용대에 오면서 행정이라는 걸 중심을 맡게 됐고 전체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하던 추구하는 방향들이 이제 스트리트 댄스와 컨템포러리 뭐 이런 것들이 믹스되는 걸 굉장히 갖고 있었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개념의 댄서를 만들고 싶다. 좀 멀티플한 댄서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교육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개설에. 그래서 그런 무용 교육 과정도 굉장히 세종대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용과와 협조해가지고 클래식 무용과 그 다음에 실용 무용을 잘 믹스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요새 친구들이 이제 코레오라는 장르가 생기면서 좀 스트리트 댄스는 각각의 장르가 독립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학생들이 믹스를 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쪽 커리큘럼에 만족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융합예술대학원에서는 조금 더 실기 중심의 사실 대학원이긴 한데, 우리 실용무용 쪽은 아직 이론적인 좀 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론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전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직도 성장 단계에 있는 학교고, 개설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들 좋은 학생들도 많이 배출됐고, 지금 현역으로 많은 이제 K-팝 필드부터 시작해서 코리오 씬, 뭐 스트리트 댄스 씬 다양한 학생들이 잘 자리 잡아가면서 후배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카데미 중심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평생교육권 시스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본과에서 강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파트가 다르니까 거기서 그 학생들이 그 나이대에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제공해주는 게 지금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그들한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 트렌드랑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들한테 좀 뭔가 잘 맞아줘야 되는 것들, 이들이 지금 시대에 필드로 나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될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같은 경우는 배틀이 문화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이 목표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심화해서 하드 트레이닝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코레오나 이런 미디어, SNS를 통해서 자기들을 어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한테 우리가 발레나 한국무용, 현대무용 같이 기초적인 지식 체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스트리트 댄스가. 그들의 안무 속에 사용할 수 있는 하우스 스텝, 팝핑 테크닉 등등등을 분위기를 또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개념을 그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원하고, 그들이 앞으로 필드에 나가서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편이에요. 매스미디어가 엄청 변하고 비대면 상황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교육의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금 제도권 교육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학교에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완전히 개념이 변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감소, 이 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지금 실용무용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목할까 조금씩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특히 미디어랑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쪽으로 많이 조금 현장성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사물 IoT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랑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은 실용무용이 아니라 무용, 체육, 뭐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위한 자세, 무엇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필드에 나가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주는 건 어떤 분야도 동일한데, 그 안에 있는 교육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계속 전에 있는 방식만을 고수하면 어쩌면 멈춰버릴 수도 있겠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그냥 아카데미 쪽 교육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필드잖아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와 고객과 어떤 그런 식의 관계에서 패스트하죠. 굉장히 빠르고. 그렇다면 학교 쪽 교육은 조금 더 슬로우 푸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쪽은 패스트푸드면 약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쪽에서 갖지 못한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예, 양방향에서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현장적이고 필드적이고 학생들이 소비하고 재밌고 이런 거면, 학교 쪽에서는 기초적인 지식, 수요가 많아진 만큼 이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커넥트가 되고 그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들을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슈퍼스타로만 지향을 하는 게 위너 중심의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후에는 다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춤판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슈퍼스타도 있지만 그 문화가 클라면 거기에 필드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교육 쪽 측면에서 학원 아카데미보다 학교 쪽은 그런 다양한 성장, IT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저작권 관련된 뭐 이런 지식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학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학 관련된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해서 탄탄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필드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성숙해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 스트리트 댄스가 이제 제도권도 들어왔고 예전보다 훨씬 사회의 일반적인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화적으로 많이 다가갔었잖아요. 최근에 스우파도 그렇고 이제는 좀 성숙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용무용 학생들을 많이 만나죠. 학교에서 일하면 장점은 갓 20살이 된 친구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지금 시대 친구들의 생각을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직업의 강점인 것 같고 근데 아직도 댄스에 대한 편견,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어떤 직업으로 계속 바라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앞으로 자기가 가려는 진로에 대해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 학교 동아리에서 춤을 추다가 내가 최고였는데 전공자만 다 마음인데 와보니까 내가 거기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실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춤을 좀 쉽게도 놔버리기도 해서 지금 이 히스토리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살던 시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인간들이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신체 활동에서 의미 있고 자기가 재미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이런 쪽 카테고리 문화들을 계속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더 인간 삶에 좀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 댄스 씬의 발전에 대한 것을 자존감을 갖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거고 더 나아질 거.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실제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스트릿댄서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컬처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하던 친구들이 너무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왔고 이 춤으로써 내가 잘 해올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꼭 스타가 아니어도 이 문화 옆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행복감들을 좀 배우면 너무 경쟁적인 마인드보다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필요하죠. 더 넓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실용무용하는 학생들이 할 게 더 많아질 거고, 이제 앞으로 무용이 어떤 예체능 그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앞으로 직업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의 그 크기에 따라서 역할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면 그걸 통해서 현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회적 인식 때문에 내가 그거에 눌려서 내 갈 길을 못 가는 거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필드로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춤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에너지를 이쪽에 모아갖고 이 문화가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용무용 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씬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윤상용 씨라고 파핑비 해가지고 스트릿잼을 기획하고 처음 만드신 분이고, 이 스트릿 댄스 용어와 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되게 거기에 핵심적인 코드인데 그런 것들에서 좀 완벽하게 전환을 시켰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스트릿잼이. 그래서 그 윤상용 씨 인터뷰를 통해서 스트릿 댄스를 보신다면 좀 더 한국의 스트릿 댄스가 스스로서, 지금 사실 수우파 같은 경우도
많은 얘기가 댄서가 주인공이 되고 그 스테이지에서 내 춤을 추고 싶었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의 시작점이 시스템화되고 뭔가 기록이 남아있고 역사성이 생기게 기점이라고 생각해서 윤상용 씨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초의 힙합 댄스 박사 구술자 최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 기록을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여서 후학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